반갑습니다. 고등학교 물리학 2 3단원 파동과 물질의 성질의 두 번째 소단원인 현대물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두 번째 차시로 입자의 파동성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은 광자라는 입자인 동시에 전자기파라는 파동이었습니다. 빛이 입자라는 사실은 광전효과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파동이라는 사실은 영의 간섭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입자이면서 파동이라는 말은 광전효과를 일으킬 때는 입자고 간섭할 때는 파동이라는 뜻이 아니라 입자지만 간섭하고 파동이지만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라는 뜻입니다. 즉, 빛의 본질은 하나인데 우리가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 입자로도 보이고 파동으로도 보인다는 거죠. 두 방식 모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는 에너지인데, 여기서 에너지는 상대성 이론을 고려한 에너지로 표현했습니다. 고전적인 2분의 1 mv 제곱이 아니죠. 빛의 정지 질량은 0이고 광자의 에너지는 광자의 운동량 P와 광속 C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빛을 입자로 본 관점이고, 만약 파동으로 해석한다면 빛의 에너지는 진동수의 플랑크 상수배가 됩니다. 이 두 결과로 우리는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을 에너지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고, 두 식을 연립해서 광자의 운동량과 전자기파의 파장 사이의 관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은 사실 인과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입자와 파동 중 무엇이 먼저일 필요 없이 입자와 파동을 연결하는 관계입니다. 즉, P만큼의 운동량을 가진 광자는 람다만큼의 파장을 가진 전자기파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꼭 빛에 국한되어야 할까요? 이게 일반화되어서 입자가 원래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생각을 1924년에 박사 학위 논문으로 작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가? 바로 루이 드 브로이입니다. 드 브로이는 전자의 파동성을 발견한 공로로 1929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드 브로이는 운동량과 파장의 관계식으로부터 일반적으로 운동량이 P인 입자의 파장이 P분의 H로 표현됨을 주장했습니다. 이 파장을 드 브로이 파장이라 부르는데, 이 파장은 물질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파동성을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이 파동을 우리는 물질파 혹은 드 브로이파라 부릅니다. 질문이 많아서 첨가하는데, 물질파의 대표적인 오해는 운동량을 가진 물체의 운동 궤적이 진동하는 궤적이고 그 파장을 드 브로이 파장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드 브로이 파장은 그 뜻이 아니고, 입자도 파동처럼 간섭이나 회절 무늬가 나타날 건데, 파동으로 해석될 만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 입자는 파장이 드 브로이 파인 파동과 등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플랑크 상수는 10의 마이너스 34승의 오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동량이 표준 단위로 10의 마이너스 20승보다 더 작지 않은 이상 드 브로이 파장의 길이는 거의 원자핵보다 작게 됩니다. 그러면 입자의 파동성을 관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만약 입자가 전자 정도 된다면 질량이 10의 마이너스 30성 오더이기 때문에 속력이 너무 빠르지 않다면 적절한 수준의 드 브로이 파장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이 파장에 해당하는 간섭 무늬를 관측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당시 드 브로이의 지도 교수는 프랑스 물리학자 폴 랑주뱅이었습니다. 랑주뱅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독립적인 연구로 E=mc²라는 식을 얻었었고, 아인슈타인의 브라운 운동을 훨씬 간단하고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랑주뱅 방정식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랑주뱅을 프랑스의 최고의 물리학자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야설을 조금 추가하면 랑주뱅은 결혼에 좀 실패한 케이스인데 처가댁에서 맞고 살았거든요. 그때 자신의 지도 교수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피에르 퀴리가 1906년에 마차에 치여서 죽어서 더 힘들어 했었습니다. 피에르 퀴리의 죽음 때문에 더 힘들었던 사람은 그 와이프겠죠. 마리 퀴리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남편과 함께 1903년에 방사능 연구에 대한 공로로 노벨상을 공동 수상하기도 했지만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힘들어했었습니다. 동료 교수 랑주뱅이 당하고 있는 가정폭력을 매우 안타까워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에 1910년에 랑주뱅은 마리 퀴리와 연인이 됐는데요. 랑주뱅 아내가 불륜의 현장을 잡아가지고 마리 퀴리한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도 하고 있었죠. 불륜 사실이 이제 기자들에게 폭로되면서 여러가지로 힘들어했지만, 마리 퀴리는 1911년 라듐과 폴로늄의 발견에 대한 공로로 노벨 화학상도 받게 됩니다.
이때 마리는 이런 말을 했었죠. 상은 업적에 주어지는 것이지 사생활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시상식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노벨상 색깔을 다르게 한 거는 물리학상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랑주벤과 마리 퀴리 사이의 관계를 불륜의 세계로 많이들 이야기하던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될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아무튼 비운의 천재 물리학자 랑주벤과 아인슈타인의 사이는 좀 각별했는데요. 드브로이가 1924년에 양자 이론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박사 학위 논문을 냈을 때 논문의 양도 너무 적고 내용도 너무 엉뚱해서 랑주뱅을 포함한 심사위원들에게서 별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고귀한 공작 가문 출신인 드브로이 논문을 리젝트하긴 좀 부담스러워서 노벨상 수상자인 아인슈타인에게 논문의 내용을 의뢰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의 커다란 베일을 벗겨냈다며 극찬을 했죠. 드브로이는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노벨상을 받은 거고요. 여기서 아인슈타인이 드브로이 논문을 극찬한 데에는 자신의 이론인 상대론과 광자론을 토대로 쓴 논문이라는 것에도 있지만 사실 조금 더 큰 이유는 양자론의 급진파인 닐스 보어와 하이젠베르크의 철학을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두 사람도 전부 노벨상 수상자들입니다. 이제 드브로이 가설을 검증한 실험들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물질파를 가장 쉽게 관측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전자를 이용해서 드브로이 물질파를 확인한 대표적인 실험이 있습니다. 바로 1927년에 진행된 데이비슨과 거머의 전자회절 실험인데요. 결정면의 간격이 0.091나노미터인 니켈 결정에 전위차 V로 전자를 가속시키는 전자총을 설치해서 결정면에 전자를 입사시킵니다. 그러면 결정면에서 전자가 튕겨나오게 되는데 이때 전자에게 파동성이 존재한다면 내부로 들어갔다 튕겨나온 빛과 간섭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전자가 튀어나온 각도를 세타로 잡아서 세타에 따른 전자빔의 간섭 무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자의 가속 전압이 54V일 때 50도의 각도에서 전자빔이 세기가 최대가 되는 실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거는 전자를 단지 입자로만 생각했을 때는 얻을 수 없는 결과죠. 만약 단순히 입자라면 수직 반사되는 전자가 가장 많고 각도가 커지면 줄어야 맞습니다. 따라서 전자는 50도 지점에서 보강 간섭할 수 있는 파동성을 가진 입자라는 것이 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지죠. 전자의 파동성에 대한 공로로 데이비스는 1937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거머의 지도교수가 데이비슨인데요. 거머는 못 받았습니다. 전압 V로 가속된 전자의 에너지는 EV죠. 전자의 속력이 상대론을 고려할 만큼 빠른 상황이 아니라면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EM분의 P 제곱이 될 겁니다. 따라서 전자총에서 발사된 전자의 운동량은 루트 EMEV가 됩니다. 그럼 발사된 전자의 드브로이 파장은 루트 EMEV분의 H가 되겠죠. 그래서 가속전압 54V일 때 전자의 드브로이 파장은 나머지 상수를 모두 계산해서 대략 0.165나노미터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보강 간섭 조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회절 단원에서 공부했듯이 두 전자빔의 경로차는 2D 코사인 2분의 세타입니다. 이게 파장의 정수배가 되는 조건이 보강간섭 조건이 되겠죠. 그럼 실험 결과의 보강간섭 조건인 세타의 50도, 결정면 간격 0.091나노미터를 대입하면 좌변이 약 0.165나노미터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실험에 나온 피크는 1차 보강간섭 지점으로 볼 수 있고 이로써 드브로이 파장이 실험적으로 증명된 거죠. 물론 반사면 간격이 0.091나노미터라는 건 파장이 0.165나노미터인 전자기파 즉 X선을 통해서 거의 똑같은 보강간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전자의 파동성을 확인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드브로이 실험으로부터 1년 뒤인 1928년에 J.J. 톰슨의 아들 J.P. 톰슨이 알루미늄 분말에 전자빔과 X선을 각각 쏴서 각각의 회절 무늬를 비교하는 실험을 합니다. X선의 파장이 람다일 때 드브로이 파장이 람다인 운동량을 가지도록 전자의 가속 전압을 조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X선의 회절 무늬와 똑같은 크기의 전자 회절 무늬가 얻어진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합니다. J.P. 톰슨 역시 1937년에 전자의 파동성을 확인한 공로로 데이비슨과 함께 노벨상을 공동 수상하게 됩니다.
드브로이가 제시한 입자의 파동성은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1차원 좌표의 어떤 지점 X에 존재하는 물체를 파동으로 한번 표현해보면 물체의 존재는 명백히 X 지점에 있기 때문에 물체가 있는 지점 X 지점에만 파동의 변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입자는 파장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가 없죠. 즉, 이 물체의 운동량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모든 크기의 파장을 모두 합해 얻을 수 있는 파동이기 때문에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무한해지는 겁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1차원 좌표의 물체의 운동량, 즉 파장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물체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위치가 결정되어 있는 X축 위에 있는 모든 파동을 모두 합해 얻을 수 있는 파동이기 때문에 위치의 불확정성이 무한해집니다. 즉, 위치를 정확히 알면 운동량을 전혀 알 수 없고 운동량을 정확히 알면 위치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상보적인 두 물리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원리를 불확정성 원리라 부릅니다. 여기서 사용된 상보적인 두 물리량이 뭔지는 아직 잘 몰라도 됩니다. 위치와 운동량이 여기에 해당되는 물리량 중 하나입니다. 그게 더 궁금하면 전공 강의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물리량을 모두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적당히 알 수 있지는 않을까요? 만약 1차원에 있는 물질의 파동이 이런 형태면 물질의 위치는 적절한 범위 안에 있다고도 할 수 있는 동시에 물질의 운동량 역시 적절한 파장 범위 안에 든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위치를 정확히 알면 운동량을 전혀 모르고 운동량을 정확히 알면 위치를 전혀 모르지만 위치와 운동량은 적절한 불확 정도 내에서는 동시에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정성 원리를 1927년에 독일의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제시합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양자역학의 창안, 특히 수소 동소체의 발견에 대한 공로로 1932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하이젠베르크의 1927년 논문에는 불확정성의 의미를 정량적으로 쓰지는 않았고 대략 플랑크 상수 정도 이상의 불확정성을 가질 것이라 예상했었습니다. 불확정성 원리의 식은 같은 해 1927년 미국의 얼 케너드가 불확정성을 관측 가능량의 표준 편차로 정량적으로 정의하고 불확정도의 최소값이 2분의 하바라는 것을 유도합니다. 이 과정이 궁금하면 전공과정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측정 장비와 같이 인간이 가진 기술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가진 그 자체의 본질적인 성질로서 물질의 이중성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항상 참인식이 됩니다. 불확정성 원리에 내포된 양자현상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측정이 관측 대상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교과 외 과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측정이 관측 대상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확정성이 생긴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잠깐 첨언하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불확정성 원리는 측정을 했든 안 했든 물질이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질입니다. 측정을 해서 불확정성이 생겼다고 하면 측정하기 전에는 불확정성이 없었다는 뜻밖에 안 되죠. 그런데도 많은 대중 강연에서 이런 예시를 많이 드는데 전자와 같은 입자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빛을 사용하게 되는데 전자는 빛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위치를 아는 순간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생겨서 위치를 다시 모르게 된다고 하죠. 그치만 현재의 양자역학 관점에서 불확정성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물론 측정이라는 것이 대상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양자역학의 특이한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확정성 원리의 결과지 이것 자체가 불확정성 원리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구별하기 바랍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가진 철학에 반대의 입장을 가진 아인슈타인은 1927년에 제5차 솔베이 회의에서 여러 예시를 들어가면서 공격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히는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불확정성, 비결정론적인 철학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공격은 닐스 보어가 전부 방어하죠. 사실 솔베이 회의에서 싸우기 전에 에르빈 슈레딩거가 등장하는데 슈레딩거는 1924년 드브로이 물질파를 근거로 1925년에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들었고 입자는 파동으로서 그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과 같은 편이죠. 그런데 1926년에 막스 보르는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이 확률을 의미한다고 해석했고 이렇게 확률론적 결정론 철학과 결정론의 철학이 처음 격돌한 회의가 바로 제5차 솔베이 회의입니다.
현재 양자역학은 보어 하이젠베르크 보른의 해석인 코펜하겐 해석이 정통 해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솔베이 회의 중에 가장 유명한 제5차 솔베이 회의 1927년 사진입니다. 아직 100년도 안 됐죠. 이 29명 중 17명이 노벨상 수상자인데요. 보어, 하이젠베르크, 보른과 같은 코펜하겐 해석파와 아인슈타인, 슈레딩거, 드브로이 같이 양자역학이 아직까진 불완전한 학문이라고 보는 입장이 격돌해서 한창 싸운 뒤 썩은 표정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나이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아인슈타인과 보어 싸움이 유명하죠. 이들이 싸움의 중심에 있는 양자역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공 강의에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는 원자 모형을 중심으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할 기회는 있을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드브로이는 빛의 이중성을 이용해서 물질의 이중성을 제안했고, 데이비슨 거머 실험과 JP 톰슨의 실험을 통해서 물질파가 입증되었습니다. 그 물질파의 파장은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기 때문에 운동량이 적을수록 파동성이 잘 나타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물질의 상보적인 물리량은 본질적으로 불확정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건 측정 기술의 결함이나 측정이라는 행위의 문제와 관계없이 물체의 본질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위치와 운동량의 불확정성의 곱은 2분의 h 바로 표현되었었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